형법 총론 시험을 며칠 앞둔 새벽이었다. 도서관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수는 형법 책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처음에는 단순한 이론처럼 보였다. 그런데 읽을수록 마치 서로 싸우는 두 철학 같았다. 교수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형법은 결국 인간의 행동을 어디까지 범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 말이 민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려면 우선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해야 한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서로 다른 단계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정말 둘은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걸까? 어느 독일 형법학자는 말했다.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연기다. 또 다른 학자는 말했다. 아니다.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위법성이다. 민수는 그 말들이 마치 서로 다른 세계관처럼 느껴졌다. 먼저 등장한 것은 위법 징표설이었다. 그 중에서도 인식근거설은 마이어의 이론이었다. 마이어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연기와 불로 설명했다. 산속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사람들은 불이 났다고 생각한다. 물론 안개일 수도 있고 먼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을 떠올린다. 구성요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누군가 사람을 칼로 찔렀다면 우리는 우선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한다.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우선 나쁜 행동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최종 판단이 아니다. 정당방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도가 칼을 들고 덤벼들어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찔렀다면 살인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이어는 말했다.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추정하게 할 뿐이다. 즉 구성요건은 연기이고 위법성은 불이다. 연기가 보이면 불을 의심하지만 확인은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오늘날의 3단계 범죄 체계론의 기초가 된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형법은 이 세 개의 문을 차례로 통과해야만 범죄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벨첼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모든 구성요건이 정말 위법성을 충분히 보여주는가? 그는 과실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람이 죽었다고 해보자. 형법 조문만 읽어서는 그 의사가 정말 범죄자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어떤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은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한다. 그래서 벨첼은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을 주장했다. 구성요건은 완전히 닫힌 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형법 조문은 일부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법관의 규범적 판단에 열려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벨첼은 위법성이 단순히 구성요건 안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적극적 판단에 의해 완성된다고 보았다. 민수는 책장을 넘기다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 더 강한 이론이 등장한다. 매츠거의 존재 근거설이었다. 매츠거는 단호했다. 구성요건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불법의 표현이다. 그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동전의 양면처럼 이해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이미 위법성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왜 국가가 형법에 그런 행동을 써놓았겠는가? 그 행동이 본질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매츠거에게 구성요건은 단순한 설명문이 아니라 정형화된 위법성 자체였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극단적인 이론이 등장한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처음 이 이름을 본 민수는 웃었다. 이름부터 무섭다. 하지만 읽을수록 그것은 놀라운 논리였다. 이 이론은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성요건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구성요건 내부로 끌어들였다. 즉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람을 죽였다, 재물을 가져갔다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정당방위가 아니다, 긴급피난이 아니다 라는 점까지 포함되어야 완전한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존재하면 애초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본다. 민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러면 정당방위는 위법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범죄 구성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건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범죄 체계를 단순화한다. 기존처럼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으로 나누지 않는다. 오직 불법, 책임이라는 2단계만 남긴다. 그리고 이 이론이 특히 중요해진 이유는 바로 착오론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순이가 누군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착각해 칼을 휘둘렀다고 하자. 실제로는 공격이 없었다. 하지만 순이는 진심으로 정당방위라고 믿었다. 이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말한다. 정당방위의 부존재도 구성요건 요소다. 따라서 순이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잘못 인식한 것이다.
즉 단순한 법률 착오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 그 결과 고의가 조각된다. 민수는 그제야 이 이론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이론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다. 정당방위라고 착각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거대한 논리 구조였던 것이다. 하지만 교수는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다. 아름다운 이론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 이론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처음부터 모기를 죽이는 행위처럼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동과 군인이 전쟁 중 적을 사살한 것처럼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동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이 이론은 둘의 차이를 흐리게 만든다. 또 사람에게 정당방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인식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형법학은 이 이론 자체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영향은 지금도 살아있다. 특히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설명할 때 형법학은 여전히 이 이론의 그림자 위를 걷고 있다. 새벽 5시, 민수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험 범위처럼 보였던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가 이제는 인간의 자유와 국가 형벌권이 충돌하는 거대한 철학처럼 느껴졌다. 형법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학문이 아니었다. 어떤 행동을 범죄라고 부를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오인을 어디까지 이해해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긴 역사였다.